K. 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경계 그 영원한 수수께끼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역사와 신화에 관해서 구분하는 이야기를 해봤죠. 그런데 오늘 그 역사와 그 신화를 구분하는 그 지점, 그 선, 그 경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분한다는 것은 일종의 이것과 저것, 네. 여기와 저기,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인데, 인간은 어떤 사물 또는 상황을 이해할 때 어떤 형태나 바탕, 또 여기와 저기, 위와 아래 등의 위치 판단을 통해 사물과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죠. 그런데 관찰 과정에서 항상 분명치 못한 부분이 생겨요. 그것은 형태와 바탕, 뭐 여기와 저기, 위와 아래 등을 구분짓는 그 경계, 구분되는 그 경계가 참 모호한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경계라. 저는 경계하니까 그 전쟁 영화에서 그 장교가 경계 근무 투입 전에 정신 교육을 할 때 꼭 하는 그렇죠. 말이 있죠. 네. 작전에 실패한 장소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소는 용서할 수 없다. 네. 뭐 병사들은 이것을 응용해서 우스갯소리로 뭐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렇죠. 뭐 이런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스갯소리 때문에 제가 잘 잊지 않고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어쨌든 좋아요. 경계. 적과 나, 그리고 그 진영을 구분하는 그 지점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선으로 제게 느껴지는데 그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 말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창수가 예. 적과 아를 이렇게 확실히 구분하는 게 물리적, 심리적 경계는 이렇게 분명히 보이네요. 그 경계를 말할 때는. 그런데 그 경계가 모호할 수도 있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경계라는 시각적 현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대표적으로 사물의 형태를 파악하는 점에 있어서 형태와 바탕을 구분하는 그 경계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착시 현상이라고 해요. 착시 현상. 일루전의 다음 사례를 보듯이 때로는 유리잔으로 이제 때로는 서로 마주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정확하게 딱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예. 네.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때로는 고개 숙인 노파가 보이나요? 네네. 얼굴이 좀 크네요. 목도 없고. 이게 이렇게 여성이 고개를 쭉 돌리고 있는 우측으로 돌려보면 어딘가를 향하면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보이죠. 턱선이 아름답니다. 정말 특히 저 젊은 여인에게서 그 노파의 그 반전은 어떤 그 인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도 같네요. 그 화무시비롱 뭐 그런 어르신들 그 옛날의 그 말처럼 그런 느낌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예. 한때의 젊음이 한때는 불과하다는. 자, 정말 그러네요. 어쨌든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인지적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무의식적 추론에 따른 인지 과정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러한 가설은 19세기 생리학자인 헤르만 폰 헬므홀츠에 의해서 처음 제기됐거든요. 자, 그 유형을 4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유리잔 본 것처럼 사람 애매모호한 이미지가 정경과 배경을 통해서 착시를 일으키고 있죠. 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뒤틀림 현상이 있는데 실제로 가로선은 균등한 간격으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쵸?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평행선 사이에 검사각형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배치됨으로써 평행선이 막 뒤틀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춤추고 있네요. 그러나 실제로 선은 평행선이에요. 네네. 하나씩 뜯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네요. 자, 세 번째는 패러독스 착시. 일종의 펜로스 삼각형의 어떤 착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삼각형은 크게 문제없는 삼각형으로 보이죠. 근데 실제 이런 삼각형은 3차원 공간에서 공이 계속 도는 것 같지만 메비우스띠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구조죠. 눈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 마지막 환각. 환각. 환각하면 떠오르는 것? 뭐 떠오르는 것. 마약. 자,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자신만 시각적으로 인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저 사진에 있는 사람처럼 뭔가의 뭐 환각 속에 뭔가를 어쩌고 하는 거죠.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이 네 가지 유형 중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자, 네 번째 네. 환각에 관한 개념을 연결시켜 보려고 해요. 예. 자, 하나의 사물을 파악하는 점에 있어서 경계의 모호함에 따른 착시가 예. 이루어지듯 네. 이 관념적 생각에도 이러한 경계에 모호함이 있어요. 아, 환각이요? 이거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도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혹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어떤 약물이라도 복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조금. 빨리 오렌지 주스 마시고 오세요. 자,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랜스전 해봅시다. 네네. 자, 하늘 한번 볼까요? 아, 예. 네. 저 푸른 창공이네요. 아, 예.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푸른 밤하늘이네요. 예, 예. 네, 그쵸. 쏟아진 별이 쏟아지고 네, 있죠. 예. 네. 자, 그리고 땅과 하늘을 구분하는 저 지평선 보이나요? 예, 예. 그리고 또 수평선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장면, 마음을 좀 이렇게 평화롭게 하는 그런 사진들이었는데, 저 밤하늘들은 어렸을 때 시골에 갔을 때 맑은 공기 속에서 봤던 하늘 같고.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하늘이고 땅일까요? 그리고 그 경계는 어딜까요? 그 물음에 대한 과학적 답변은 어떻게 보면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몇 미터부터 하늘이고 몇 미터부터 땅이라고 정해놓은 거 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아직 본 적은 없어요. 네. 자, 만약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경계 지점을 합의하여 국가의 국경선처럼 약속으로 정할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한들 하늘과 땅의 심리적 의미와 개념은 어떻게 보면 무관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수평의 차원에서 앞서 창수가 말한 것처럼 군대에서 적과 아를 구분하는 경계는 이렇게 분명해질 수 있지만 수직의 또 특히 수직의 차원에서 경계가 더 모호하단 말이죠. 우리 땅에서는 땅을 딱 그어놓고 내 땅, 너 땅 경계를 할 수 있지만 하늘과 땅을 어떤 식으로 물론 공해권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명확하지는 않다는 말이죠.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평소에는 생각을 많이 못했던 건데 네네네. 의식하는 하늘과 땅의 경계는 분명하지만 그 실제의 경계는 정말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어디까지가 땅이고 어디부터가 하늘인가. 이런 말이 문학적이거나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심오한 철학적 질문이나 과학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물론이죠. 네. 자, 그러면 네네. 자, 심리적으로 땅과 하늘이라는 단어가 좀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다음 단어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때요? 땅과 하늘,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 어때요? 좀 대칭이 좀 돼갑니까? 네, 딱 와닿습니다. 자, 어쩌면 인류는 이렇게 땅과 하늘, 여기와 저기,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그 경계선의 어떤 궁금증에서부터 저희가 어디일까? 그 경계만 넘으면 될 텐데 그 궁금증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역사와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경계선의 궁금증이 인간의 모든 역사와 문명이 시작되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동시에 왠지 뭔가 흘린 듯한 느낌도 정말 들거든요. 그래요? 조금 더 가봅시다. 네네. 옛날, 아주 옛날, 자, 지금의 밤하늘처럼 그때 밤하늘도 아까 그림처럼 되게 쏟아졌겠죠? 네. 자, 그때 하나 꼬마의 아이가 아예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하늘나라는 대체 어디예요? 할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저기, 저 밝고 빛나는 별 보이지? 저 별에 할머니가 살고 계신단다. 꼬마아이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말했죠. 아, 그래서 하늘엔 저렇게 많은 별들이 있군요. 모두가 여기서 살다 죽으면 저 하늘의 별에 사는군요. 아이는 어쩌면 매우 안심했다는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보며 이렇게 향해 웃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아이의 안심과 안도의 눈빛은 어쩌면 성장하면서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이 이렇게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거짓말 같거든요.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자, 오늘날 과학에 힘입어 달나라에는 토끼도 없다는 것을 알았고 반짝반짝 빛나던 별들은 대부분 삭막한 돌덩어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하늘나라는 마치 수평선처럼 다가간 만큼 더 멀어지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임이 분명해지는 것 같군요. 자, 어떻게 우리 죽어서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러함에도 수천 년을 살아온 인류가 이 불확실한 대답을 아직까지도 아이들에게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죽음 이후의 삶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어떤 믿음 때문 아닐까요? 사실이 아닌 믿음 말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 정말 아직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고민 중이지만, 정말 그런 세계가 존재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진짜 있다고 따지지 않고 그 믿고 있기 때문인 그러지 않을까요? 뭐 옆에 사람한테 말하지 않지만 자기 아들, 손자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네. 어떤 믿음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믿고 믿지 않는 것이 서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나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믿음은 곧 인간의 모든 상상력의 세계? 네네. 근데 좀 네거티브하게 말하면 아까 말했던 환각의 세계를 말한 건 아닐까요? 뭐 상상과 환각을 좀 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세계에 대한 인류는 많은 것들을 기술해 놓았어요. 자, 예컨대 다음에 스칸디나비아인의 그 우주나무라는 그림은 땅과 하늘 세계의 구조를 매우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보이는 그림처럼 하나의 나무를 우주, 이 전체 세계로 두고 그 중간의 윗부분을 하늘 세계, 아랫부분을 땅의 세계, 곧 우리의 현실 세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와 이렇게 대칭적으로 물풀의 나무 가지가 우주 끝에 닿아 있고요. 그 나무 주변을 이렇게 뱀이 감싸고 있습니다. 뿌리 주변에는 구불구불한 강줄기 또는 길이 보이는데, 영지주의 상징체계에 의하면 뱀은 영원한 시간을, 또 강줄기는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그림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은 아래 세계에서 마치 개선문처럼 보이는 저 문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 문은 하늘의 물풀의 나무와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순간이동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휘어진 빛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그림을 간단히 해석해보면 하늘 세계와 땅의 세계는 위와 아래를 대등한 형태로 이렇게 구조화시키고 있습니다. 땅의 세계에서 인간의 삶의 지혜를 얻어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면, 이를테면 이생의 삶을 잘 마무리하면 하늘 세계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세계관, 우주관은 비단 고대 스칸디나비아인의 상상 또는 환각 속에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그 카발라의 세피로트 나무를 좀 볼까요? 여기 세피로트라고 불리는 이 상징은 유대교의 신비주의 종파인 카발라, 즉 전래된 지혜와 믿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카발라에 사용되는 문양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피로트 모양은 나무와 비슷해서 세피로트의 나무 또는 생명의 나무라고 불립니다. 기본적으로 땅과 하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10개의 각각의 특징적인 속성인 세피라라고 칭하는 모두 22개의 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은 가장 아래인 보시면 말쿠트에 위치하며 22개의 길을 거치고 세피라를 하나씩 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위치한 케테르를 향한 이 정신적 수양을 계속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테의 신곡에 이런 이야기는 또 잘 나와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이 단테 자신이 천사의 가이드에 따라 지옥, 연옥, 천국으로 여행하는 과정을 담은 대서사시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점은 고대인과는 다르게 하늘세계에 비해 보다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스칸디나비아의 우주생명나무 그림에서 개선문과 같은 문을 관통하여
물푸르의 나무에 빛과 같이 도달하는 그 과정을 단테의 신곡은 우리가 마치 4K 고해상 느린 화면을 보듯이 매우 세부적으로 하늘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세시대의 신학과 천문학적 세계관, 쉽게 말하면 과학적 지식을 통한 하늘 세계의 심도 있는 관찰과 이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자, 지옥의 단계를, 자, 반역, 사기, 폭력, 이단, 분노, 탐욕, 폭식, 색욕, 림보 이런 수준으로 나눠놨고요. 또 연옥도 애욕, 탐식, 인색, 태만, 분노, 질투, 교만 이런 식으로 그 단계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땅의 세계와 함께 하늘 세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 서양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동양, 즉 아시아인들의 하늘 세계에 대한 묘사는 이 디테일하다 못해 아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불교의 우주관에 의하면 수미산도가 땅과 하늘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하늘 세계에 대한 부분만도 28천으로 28개의 나라가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크게 뭐 세계, 무색계, 색계, 욕계로 구성된 하늘 세계 중 이를테면 욕계에 해당되는 유격천, 즉 6단계의 하늘을 살펴보면 자, 하루가 인간 세계 50년이라는 사왕천이 있다고 하네요. 또 하루가 100년이라는 도리천, 200년이라는 야마천, 400년이라는 도솔천, 800년이라는 낙변화천, 1600년이라는 타와 자체천이 있다고 하네요. 아, 정말 인간들의 상상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근데 고대, 중세, 또 근세에 걸쳐서 하늘 세계를 더없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것은 그 경계선을 맞죠. 아직도 넘어서 저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로 살아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이러한 하늘 세계에 관한 서술과 이미지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진짜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가 더욱 중요하면서 정말 생경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죠. 믿지 않고서 그렇게 서술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였을까요? 네. 자, 생각할 게 되게 많죠? 앞서 말하신 그 문명의 탄생의 과정이 어쩜 그 경계의 고민이 녹록히 이렇게 들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죠? 정말 생각할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이 거짓말 같은 신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쵸? 또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자니 문득문득 이런 세계를 의식하는 나를 이렇게 발견하는 것 그렇잖아요. 같습니다. 네. 결국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했지만 사후에 이런 세계가 있다면 위장된 사실 또는 감춰진 진실의 세계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야, 멋진 말을 하셨네요. 자, 위장된 진실, 위장된 사실, 감춰진 진실. 이야, 멋진 말이네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들 속에서 한번 이번 주 지내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아보죠. 제 다음 시간에는요,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 비밀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자, 모두 안녕.